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0대 평범한 할머니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100세까지 남은 시간들을 위해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젊을 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림 공부도 하고 글쓰기도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어요. 70 나이에 뭘 그렇게 공부하냐며 손주들이나 돌보고 가끔 놀러나 다니라고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남편에 관한 것도 시어머니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식들과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지금도 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벌써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죠. 우리 너무 아이 갖는 거 연연하지 말고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부부한테도 귀한 아이가 올 수도 있잖아. 라며 아이를 기다리느라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가는 저에게 남편은 위로의 말을 했었죠. 시댁에서도 저희한테 아이가 안 생긴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애꿎은 시집살이는 안 시키는 분이었고요. 좋은 분들이다 보니 제가 더 죄송했고 얼른 손주를 안겨드렸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어쩐 일인지 저에게는 제 핏줄을 가진 아이가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10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그제야 마음에서 아이를 갖겠다는 소망을 내려놓았어요. 당신 말대로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아야 되려나 봐. 솔직히 아주 포기했다고는 못하는데 그래도 꼭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게 되네. 당신이 꼭 아이가 갖고 싶다면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차차 생각해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반년쯤 지나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댁에 사고가 생겼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고 위로 형하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부부 모임에서 해외로 여행을 갔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추월하던 차와 충돌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얼마 안 돼 돌아가시고 말았죠. 정말 온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나도 살아도 산 사람 같지 않았고요. 저희 부부도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형님 부부는 저에게도 잘해주셨던 기억이 많아 더 마음이 아팠죠. 모든 게 멈춰버리고 형님 부부가 추억이 되어버린 날부터 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부부의 첫 번째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형님네는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났는데 두 분이 저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혁이 지숙이 너희가 키우면 어떻겠냐. 아직 10살, 8살이라 어리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것보다 작은 아빠, 엄마가 학부모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다.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일도 없을 테고 물론 너희 의견이 중요하지. 시부모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다고 놀림당하고 부모 없다며 딸 놀림당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애들이 안 됐던지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남편이 일단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저와 남편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로 키워야겠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예 아이들을 저희 호적에 자식으로 올렸고 그때부터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학부모가 돼서 치열한 삶을 살게 되었죠. 어릴 때에는 저희 말을 잘 듣던 애들이 사춘기가 되자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학교를 빠진 적도 있어서 정말 적잖이 속도 썩어봤네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러라고 하늘이 우리한테 아이를 안 주셨나 보다 하며 그 아이들을 늘 친자식으로 여기며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고등학교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며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아이 둘 다 고등학생이라 신경 쓸 일도 많았기에 저는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네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녔지만 시부모님이 좀 크게 한식집을 해서 제가 그때 분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식당 일 챙기라 아이들 뒷바라지 하랴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키워놓으니 대학 졸업하고 각자 살 길 찾아 가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어요. 그 나이 지혁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지숙이도 영어학원 강사를 하며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았죠. 그리고 나이가 차니 알아서들 짝을 찾아와 결혼도 했고요. 둘 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음이 들며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군요. 난 니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별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효도인 거야. 명절 때랑 제사 때 얼굴 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저는 똑같이 말했어요. 제 진심이기도 했고요. 그 즈음에 시어머니는 저와 시누이를 불러서 저한테 식당 본점을, 시누이한테는 분점을 주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땅 문서를 주셨어요. 이거 네 시아버지가 너 애들 결혼 다 시키면 주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겨놓은 거다. 이제 이거 줄 때가 된 것 같아. 지혁이 주숙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엄마 노릇에 나중엔 애비 노릇까지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고생이라뇨. 저야말로 지혁이 지숙이 키우면서 보람도 많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저희한테 가게를 주신 시어머니는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들이 변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하면서 차츰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주 하던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첫째네, 둘째네 다 마찬가지였죠. 원래 다 처음처럼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명절 때에도 지혁이 지숙이 둘만 딸랑 올 때도 많았고 특히나 큰애는 제가 와이프 같지 않았냐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였어요. 아니, 며느리라고 꼭 시댁에 와야 된다는 법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엄마도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 안 그런다고 했잖아. 이러면 다른 시어머니랑 뭐 달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제삿날 너 혼자 오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기념일이잖아. 돌아가신 양반이 뭘 알겠어? 너무 따지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고 헤어져요. 저는 함부로 말하는 아들 녀석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 제사상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입 꾹 다물고 속으로 삭히기만 했어요. 둘째인 지숙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그 이 회사에서 일하느라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자꾸 그 사람 안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 요즘 그러는 거 촌스러운 거 알지?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생일이나 손주들 기념일에는 뭐 하나 못 받아가서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무슨 인사할 일이 있으면 꼭 식당으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명절상 차리시라고 용돈 보냈어요. 확인하셨죠? 근데 요즘 장사는 어때요? 불경기라 손님이 전보다 좀 적어진 것 같긴 하네요. 라며 식당 내부를 한번 싹 훑는데 딱 봐도 며느리가 지금 뭐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이 식당은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건강에 문제도 없었고 늘 카운터에 앉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괘씸해서 식당 얘기는 잘 해주지도 않았네요.
식당이야 늘 그렇지 뭐. 단골들 섭섭하지 않게 음식 막 변하지 않는 거랑 재료 아끼지 않는 거. 그런 거 제일 신경 쓰는 건 항상 똑같아. 그나저나 이번 명절에도 집에는 안 들릴 거니?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가게 매출 잘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또 봬요. 이러고 가버리니 얄밉지 않겠어요? 큰애도 소녀를 낳아서 2살인데 몇 번 본 게 다니 참 섭섭했죠. 둘째도 친정 와서 산후조리하고 받아갈 거 다 받아가 놓고는 애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면 자기 아이 키우는데 간섭하지 말라며 차갑게 제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엄마,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요즘 친정에서 사위들한테 차도 한 대씩 뽑아준다는데 우리도 해줘요.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는데 그이라고 처가에 오고 싶겠어? 제가 정말 인색한 사람이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저 걔들 결혼할 때 정말 돈 많이 들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전부 다 최고급으로만 해줬고요. 누가 보면 무슨 연예인 사위 드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바라기만 하니 저도 아이들과는 적당히 선을 두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전에도 저는 바라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언젠가부터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입맛도 없어지고 살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가 식당 직원들이 하도 병원에 가라고 성화를 해대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한테서 가슴이 철렁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꾸 보호자를 데려오라는데 아이들이 와줄 것 같지 않아 그럴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제야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위에서 발견된 종양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하네요. 그럼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술할지 안 할지는 다음에 오셨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암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제가 위암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허무하기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저 간 남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 아이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회사 바쁠 때 전화를 하시면 어떡해? 채어가 엄마 아파서 병원 갔다 왔거든.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 좀 잘하지. 나이 들어 고생하잖아.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어디가 아프냐 묻지도 않고 끊어버리는 아들 녀석 다음으로 딸아이한테도 전화를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바쁜데 전화한다고 신경질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고 후회를 했네요. 우리는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애썼잖아 여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우리가 애들을 많이 섭섭하게 한 건지 난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당신 애들 좋아하는 거라면 멀리 차까지 타고 가서 사왔잖아. 아무리 작은 엄마 작은 아빠여도 양부모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편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던 걸까? 왜 저리 나한테 매정하게 굴지? 저는 밤새 남편 사진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저한테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상기라고 보는데 수술은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고요. 항암 치료하면서 예후를 보도록 하죠. 저는 집에 돌아와 수술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또 몸이 계속 안 좋아? 신경질부터 내는 아들 녀석한테 암이라고 했더니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보험 들었어? 그거 돈 엄청 들어갈걸? 아무튼 실비보험, 암보험 들어놓은 데부터 전화해봐. 나한테 전화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무슨 수를 바라고 전화했겠니? 아프고 수술 받아야 하니 전화한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우리한테 키워준 보상 바라는 거 아니지? 아빠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가 나랑 지숙이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준 건 고마운데 그거 당연히 할 일 한 거잖아. 그거 갖고 지금 생색내고 병간호 해달라 병원비 달라
그러면 안 돼. 엄마 할머니한테 우리 키움값 받은 거 우리도 다 아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내가 언제 너랑 지숙이한테 뭐 달라고 한 적 있어? 줘도 내가 주고 니네가 하도 시집살이 처가살이 시키지 말라고 해서 며느리 사위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어. 니네야말로 날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냥 작은 엄마라고 쳐도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보냈으면 아파서 어떡하냐고 걱정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니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았다. 앞으로 연락 안 할 테니 이만 끊자. 정말 섭섭하다 못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할 정도로 저는 분하고 화가 났어요. 애들 아빠가 이런 꼴을 안 보고 먼저 가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딸아이한테는 전화도 하지 않고 수술 전날 저는 직원들의 걱정 어린 응원을 받으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딸애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수속 다 도와줄게. 아픈 사람이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옷이랑 다 챙겨갔지? 저를 생각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도 아들한테 들었던 말에 충격이 너무 커서였는지 어째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입원시절 들어가 침대에 눕자 딸은 바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엄마, 위암 상기라며. 뭐 요새는 약도 좋고 수술도 잘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나이도 있고 아주 건강한 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게부터 먼저 정리하면 어때? 우리 그 일랑 알아봤는데 그런 재산 처리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다더라. 나 아직 수술도 안 받았다. 네 말 맞다. 나 요새 약도 좋고 수술도 잘하는데 왜 가게를 정리해? 엄마, 항암 치료 받는 거 힘들대. 근데 가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회복의 최고인데 가게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가게 우리한테 맡겨.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서로 그런 도움 안 받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 너네 키워준 생색내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그만 가봐. 정말 눈에 콩깍지 다 떼고 보니 어찌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던지 생판 모르는 남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해봤네요. 저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진심으로 괜찮냐는 말, 아파서 어떡하냐는 말 듣고 싶었던 게 저한테는 그렇게 사치였을까 싶고 서운한 마음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제가 태어나는 날에 와서도 제 성질을 돋았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이참에 정리하자. 엄마 죽어도 나나 오빠는 식당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운영할 생각도 없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 줄 건데 미리 준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 예금해놓은 것도 그렇고 병원비 미리 빼놓고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면. 너 내가 이제 막 태어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 지금 나 얼른 죽으라고 제사라도 지내는 거야? 이러려고 내 입원 수속 해줬으면 그거 일당 내가 줄 테니까 당장 돌아가. 나 어떻게든 다시 건강해져서 죽기 직전까지 그 식당 하다가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 너네한테 질렸어. 아주 질릴 대로 질렸다고. 그러니 제발 그냥 돌아가. 제가 전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자 딸은 놀랐는지 흠칫거리더군요. 아,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실까? 나는 엄마 생각해서 한 소린데 왜 자꾸 왜곡해서 들어? 왜곡이고 뭐고 아무리 정이 없어도 그게 암 수술 받고 태어나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 어차피 물려줄 거 미리 가게 정리해서 돈 달라니? 예금까지 정리해서 달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 그것도 너 뼈 빠지게 키워준 사람한테? 제가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딸애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더라고요. 저라고 그런 망신 당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잘못 키워 그런 건데 그걸 동네방네에 떠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말하는 게 어찌나 사람 화를 폭발하게 만드는지 한바탕 질러대고 나니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지 제가 입원시킨 일당으로 챙겨주는 30만 원을 손에 쥐자마자 얼른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들도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죠.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들긴 했지만 산이나 바다도 자주 다녔고 음식도 전부 건강식단으로 바꿔서 먹었어요.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걸었고요. 식당 일은 제 바로 밑에 있는 매니저한테 일단 모든 걸 맡겼어요. 매니저는 아무 걱정 말고 몸부터 회복하라고 제가 자식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를 썼더니 어찌어찌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식당에 아픈 분들도 오셔서 식사할 수 있게 자연식 식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매니저와 회계를 봐주는 회사에서는 지금 식당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아프고 나니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건강식 메뉴를 첨가했고 기존 메뉴들도 조금씩 건강식처럼 바꾸기로 했어요. 당장은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식당을 매일 나가는 건 아직 저한테 힘든 일이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가 점점 상태가 좋아지면서 사흘에 한 번 나가서 카운터도 보고 돌아가는 상황도 점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데 집 앞에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너는 오면 온다고 말을 하지. 아님 어디 지나가다 들린 거야? 네, 오늘 준수 어린이집 행사 있어서 빨리 끝났는데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 뭐예요. 준수야, 그렇지? 어색한 며느리 표정과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얼굴을 보고 저는 단박에 거짓말인 걸 눈치챘어요. 어쨌든 집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집에 들여서 손자 녀석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주고 며느리랑도 차 한잔을 했죠. 며느리는 곧 자기 용건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시면 간병인 쓰세요. 그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간병인이야. 간병인 쓸 때는 지났어. 지금은 도우미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 주신다. 아, 그럼 많이 나으신 건가 봐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어머니 차도는 좀 보인대요? 무슨 결과 같은 거 받으신 건 있으세요? 왜? 내가 나은 것 같아서 섭섭하냐? 내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아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 준수야, 너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댔잖아. 응? 며느리는 과일을 먹으며 장난감 갖고 놀기 바쁜 손자를 자꾸 부추기며 제 앞에 세우더라고요. 손자는 쭈뼛거리더니 저한테 연습한 것처럼 앵무새 마냥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집 좁아서 답답해요. 할머니가 사주세요. 네? 저는 아이언 실색에서 저를 보며 억지로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어요. 너 참 대단하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앞세워서 나한테 돈 타낼 생각을 하는 거야? 준수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해? 아니에요 어머니, 준수가 정말 새집 이사 가고 싶댔어요. 듣기 싫다. 나 참, 내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손자 말이라면 아이고 그러냐 하며 들어줄 어리석은 늙은이로 보였냐?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아파서 죽어가도 너네한테 못 주겠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병원비랑 노후 쓰실 거 남기시고 나머지 정리하셔서 저희 주세요. 그러면 더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너네는 편할지 몰라도 난 하나도 편할 거 없다. 지금도 불편한 거 없고. 이제 그만 준수 데리고 돌아가라.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돌아갔고 얼마 안 있어 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집사람하고 준수 내쫓듯이 보냈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안 찾아간다고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희를 짐짝 취급하세요. 너야말로 키운 생색 내지 말라더니 나한테서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거냐?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좋아요. 그럼 평생
손자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좋으세요? 너네도 나를 엄마 대접 안 해주는데 내가 준수를 손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 있겠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왕래 안 하는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까지 말한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동안 쌓아왔던 정도 다 부질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로 딸이고 아들이고 정말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더군요.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처럼요. 저 역시 자식들은 뒤로 제쳐놓고 다시 건강해지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2년 반 만에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는데요. 이게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좋아지셨어요. 물론 이게 완치라는 게 없는 병이다 보니 계속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식당 직원들도 제 친구들도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 선물도 주고 정말 잔치가 따로 없었죠. 그리고 때 맞춰서 시부모님한테 받은 땅값이 쑥쑥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변두리 한 자락에 있던 땅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지역이 TV에 나오고 유행하는 카페니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명물 지역이 된 덕이었어요. 식당도 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 식당 음식도 덩달아 입소문을 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2년 연락 없던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 병원에선 별말 없지? 엄마, 나도 엄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엄마 나이에 다시 회복되기 힘들잖아. 이쯤에서 우리한테 재산 나눠주는 거 어때? 식당도 미리 정리해둬야 엄마도 속 편하는 거 사실이잖아. 애들은 제가 회복했다는 걸 귓등으로도 아무 소식도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 마침 전화 잘했다. 나 너네한테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혁이한테도 연락해서 한번 같이 와. 저도 이대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불쑥불쑥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재산 내놓으라는 등살에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만난 날짜를 넉넉히 시간을 두고 잡았고 그새 마음먹었던 일들을 알아보고 정리해 갔어요. 마침내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왔고 아들하고 딸은 자기들한테 나눠줄 재산을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아주 들떠있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마음 정리가 됐나 보네.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땅 거기 맞지? 요즘 난리 난데. 어후, 그게 대체 얼마가 오른 거야. 이야. 아들은 눈동자를 굴려대며 신이 나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딸년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 이렇게 땅값 오르고 우리 나눠주려고 기다렸던 거야? 그러면 말을 하지. 누가 너네한테 내 땅 준다고 했어? 얘들 좀 봐. 나 너네 파양할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보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파양이야.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게 해도 된다더라.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준비했어. 너네한테는 그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고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언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아픈 엄마 찾아와서 얼른 재산 넘기라고 하는 거 들은 식당 직원들도 수두룩하고 니네가 아픈 나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 내 친구들도 다 알아. 다 나 위해서 증언해준다고 했어. 내가 니들을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분노해. 그러니까 니네도 재판 준비하라고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야. 니네 나보고 키워준 생색내지 말라며? 그러면서 나 아프다고 한 다음부터 계속 재산 타령했잖아. 그게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니?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 아니다. 내 땅이 오른 거 니네랑 아무 상관없어. 허참, 그래서 오늘 그 말하려고 우리 부른 거야? 지혁이,
너 말 조심해. 앞으로 반말하지 마. 너 키워준 작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나 병원에서 아주 좋아졌다고? 이대로만 유지하라는 얘기 들었다. 암세포 없고 몸도 깨끗하대. 내 비록 자식이 없어서 니네한테 재산 줄 수 있겠다만 그건 내 의지이지. 이제 너네가 내놓으라 말아 할 권리 없어. 난 이 재판 이길 거야. 그러니 너네 각오 단단히 해둬. 이만들 가봐라. 바쁜 사람들 시간 내가 붙잡았다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말고.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자 애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특히나 제 병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에 두 아이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른 돌아가라고 재촉을 하자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다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해보시는 말인 거 알아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존댓말 쓰고 행동도 조심할 테니까 화 푸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니네 엄마 아니야. 작은 엄마라고도 하지 마. 그냥 숙모라고 해. 숙모님. 그래요. 부르라고 하는 대로 부를 테니까 제발 좀 도와줘요. 저 주식하다가 망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해요. 엄마가 아니 숙모님이 돈 안 주시면 저희 진짜 살던 집도 팔아야 돼요. 그럼 팔아. 그러면 되잖니. 너랑 네 마누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이도 젊고 건강하잖아. 어디 가서 뭘 해도 빚 갚고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기대지 마. 엄마 제발 좀 살려줘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엄마 자주 찾아뵙고 명절 때도 꼬박꼬박 올게요. 나 이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리고 너 집 팔아야 된다고 했지? 그 집도 너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건 기억하니? 지숙이 너도 똑똑히 들어둬. 나 네 남편한테 연예인 사위였냐는 말 들을 만큼 결혼할 때 해줄 거 다 해줬어. 넘치게 해줬어. 나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해줬는데 그 녀석이 나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우리 식당 경영 어렵다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잖아. 너는 너대로 병원까지 와서 식당 팔아 재산 달라고 억지 쓰고. 니네가 친부모였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때는 니네를 정말 친자식이라고 여긴 적도 있지만 이젠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재판 준비나 하고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화난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당장 재산 주는 게 싫으면 유언장이라도 써주면. 딸아이는 정말 사태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머리로 좋은 대학을 간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정남이 다 떨어지고 나니 애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훤하게 보이는데 왜 그동안은 그걸 몰랐을까요? 이런 걸 콩깍지라고 하는 거겠죠. 유언장이라고?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가게는 나보다 운영 더 잘할 우리 매니저 주기로 했고 내 땅은 곧 팔아서 나 들어갈 실버타운에 기부할 거다. 이미 공증도 다 받아놔서 니네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없으니 그런 줄 알고 어서 돌아가. 엄마, 아니 숙모님, 나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지금 차리는 카페 공사대금도 지불 못해요. 그냥 못 주면 빌려주세요. 네?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대출이자 내는 것도 빠듯해서 우리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잘난 대기업을 둘 다 다니면서 돈 모자라다는 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우리가 너희를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헛살았어. 그래, 회사를 다니면서 카페를 부업으로 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 같아? 카페는 만만한 줄 알아. 네가 저지른 거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차리라고 너 등 떠민 거 아니잖아. 난 너네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얼른 나가라고 둘을 윽박지르자 그제야 애들은 엎드려서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제가 꼼짝하지 않자 아들 녀석은 갑자기 돌변해서 저한테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이제 돈도 많고 우리 신세 질 일 없다는 거죠. 우리 힘든 거 알고 혹 떼어내겠다는 거네요. 참 비정하네요. 그래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우리랑은 평생 등지고 사는 건 줄 아세요. 니네 등지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지금까지는 뭐 그리 니네가 나한테 살갑겠다고 그러냐? 나 네 그런 협박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해. 아들이 먼저 씩씩대고 나가자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뭐라고 말하려고 하더니 그냥 지 오빠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예고한 대로 파양 절차를 진행했고 다행히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제가 다 늙어서 왜 파양할 마음까지 먹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절연하고 혼자서 제 인생을 살게 됐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누가 정말 저를 위하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더군요. 그게 제가 키운 아이들이 아니라는 게 가슴 아팠지만 어쩌겠어요. 이번 생에서 저한테는 자식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저한테 못 써본 돈 열심히 쓰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인연을 끊은 이후로 이사한 동네에서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자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도 한답니다. 실버타운은 좀 더 있다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런 제 인생도 나름대로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히 지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